네 엄마 죽은 건 네 사정이고 우린 제주도 가서 기분 전환 좀 해야겠어. 친정엄마의 발인 날 제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를 훔쳐간 시어머니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하며 시댁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책임졌던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 유일한 가족이 떠난 그날마저 제 카드로 결제한 제주도 풀빌라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죠.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고 저는 조용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모든 카드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정확히 30분 뒤 최고급 횟집에서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넘겨줄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서 발악하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생충처럼 붙어 살던 시댁을 향한 제 완벽한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친정엄마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흰 국화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발인을 준비하느라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은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른 얼굴이 담긴 액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5년 차였어요. 남편과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저는 과장자리에 올랐지만 남편은 여태 대리에 머물러 있었죠. 제 연봉이 남편의 2배를 훌쩍 넘겼고 아파트 대출금도 시댁 용돈도 전부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누구냐고 물으면 답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수입을 언제나 자기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 여겼어요. 친정엄마가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는 친정에만 돈 쓴다고 눈치를 줬고 실제로는 시댁에 그 2배를 쏟아붓고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 세월을 10년 가까이 버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빈소안을 휘 둘러보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쪽에 모여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도 시어머니도 큰 시누이까지도요. 여보, 어머니 어디 계셔?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 어머니 잠깐 바람 좀 쐬신다고. 시동생네도 안 보여. 몰라. 화장실 가셨겠지. 그때였어요. 상복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제주 VVIP 풀빌라 리조트 결제 완료 400만 원. 손끝이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영정사진을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탈의실로 뛰어갔습니다. 평소 들고 다니던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칸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죠. 한도가 가장 높은 프리미엄 카드 한 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상복으로 갈아입을 때 누군가 제 지갑을 뒤진 거였어요. 카드사 어플을 켜서 결제 내역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결제자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떠 있더라고요. 윤정숙.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제주공항 도착 시간, 풀빌라 체크인 시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동생 부부 명의로 예약된 항공권 결제 내역도 그 밑에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참 간 끝에 수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쪽에서 시동생 부부가 웃고 떠드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섞여 들리더라고요. 뒤쪽에서 시동생 부부가 웃고 떠드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섞여 들려오더라고요. 어머니, 왜 전화했니? 지금 어디 계세요? 발인이 곧 시작되는데요. 아휴, 며느라.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우중충해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기분 전환 좀 하러 왔어. 제 카드로요? 어차피 한 식구 돈 아니냐.
우리 아들이 번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지. 뭘 그리 따지고 들어. 어머니, 사돈 발인 날이에요. 네 엄마 죽은 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왜 내가 네 엄마 때문에 찝찝하게 그런 곳에 앉아 있어야 해? 저는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카드사 VIP 데스크에 연락했습니다. 분실 신고할게요. 제 명의 카드 전부. 지금 이 순간부터 모조리 정지시켜 주세요. 상담원이 신원조회를 시작하는 사이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상담원의 확인 절차가 끝나자 카드는 즉시 정지되었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제주 고급 렌터카 업체 결제 실패 360만 원, 오마카세 음식점 결제 실패 98만 원, 면세점 결제 실패 220만 원. 카드가 막히자 결제 창구마다 줄줄이 거부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렌터카 직원 앞에서 당황해 얼굴이 붉어질 시어머니, 오마카세 카운터에서 카드를 여러 번 긁어보며 진땀을 흘릴 시동생 며느리. 그때 남편이 빈소 한쪽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내 카드 훔쳐서 제주도 갔어. 시동생네까지 전부 데리고. 아니, 훔치다니. 엄마가 뭘 훔쳐? 400만 원짜리 풀빌라 잡고 렌터카에 오마카세, 면세점까지 지금 줄줄이 결제하고 있어. 민수는 제 팔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엄마가 상심이 크셔서 그러신 거잖아. 홧김에 그러신 건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상심? 저는 그 단어를 되씹었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상심은 누가 해?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도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속상하시니까 속상해서 풀빌라 빌리고 오마카세 먹어? 여보, 카드 지금 당장 풀어. 엄마 식당에서 망신당했다고 방금 전화 왔단 말이야. 망신 당해야지. 여보, 내 어머니 발인 날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자고. 어머니 체면이 있잖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얼굴을 10년 넘게 봐왔는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제 월급으로 시댁 용돈을 보내고 제 월급으로 시동생 결혼 자금까지 보태주는 동안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참지 말고 살라고. 네 인생이 우선이라고. 여보, 빨리 풀어. 어머니 경찰서 끌려간다니까. 끌려가야지. 뭐라고? 훔친 사람이 경찰서 가는 게 맞지 않아? 한유진, 너 정말 1억이야?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복도가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휘청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빈소 앞에 서 있던 친척들과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누군가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엄마가 떠나는 길에 저는 비로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뺨을 감싸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복도에는 국화 향기와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 찼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저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여보, 왜 이래? 당장 이 장례식장에서 꺼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오늘부로 당신이랑 끝이야. 이혼할 거야. 뭐라고?
똑똑히 들었지? 이혼이야. 조문객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다가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뿌리쳤습니다. 큰아버지, 이건 제가 결정한 거예요. 말리지 말아주세요. 유진아, 그래도 엄마 발인 날에. 엄마 발인 날이니까 결심한 거예요. 남편은 주변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코트자락을 움켜쥐고 뒷걸음질을 치더니 빈소 출입구 쪽으로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뺨을 맞은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듯 사라지더라고요. 그 시각 제주도 쪽에서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격앙된 남자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손님 카드 주인 되십니까? 여기 우도 식당인데요. 손님 네 분이 18만 원짜리 식사하고 카드 3장을 돌려가며 긁어댔는데 전부 거절됐어요. 지금 경찰 불렀습니다. 네, 그 카드 제가 도난 신고한 겁니다. 경찰에 제대로 인계해 주세요. 도난이요? 그럼 이분들이 남의 카드를... 네, 제 시어머니가 제 지갑에서 훔쳐가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시어머니 번호가 떴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식당 화장실 칸에 숨어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큰일 났다. 왜요? 경찰이 왔어. 지금 나 유치장 간다고 그래. 네가 카드 풀어주고 돈만 입금해주면 다 해결된다니까 얼른 좀. 알아서 하세요. 얘, 너 정말 이럴래? 네 시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훔친 사람이 경찰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 이러면 우리 아들이 가만 안 있는다. 당장 풀어. 당장. 그 아들 조금 전에 저한테 뺨 맞고 쫓겨났어요. 뭐라고?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 이제 전화 끊습니다.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시동생 부부, 큰 시누이 번호까지 차례대로 차단해버렸죠. 친척 언니가 다가와 제 등을 쓸어줬어요. 유진아, 너 정말 괜찮겠니? 언니, 나 엄마 보내드려야 해. 그래, 그래. 그게 먼저지. 경자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더니 친척들에게 운구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빈소 안이 다시 분주해졌어요. 저는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운구차가 빈소 앞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친척들이 관을 들고 복도로 걸어 나가는 동안 저는 한 걸음 뒤에서 엄마의 얼굴을 품에 안고 따라서 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더라고요. 장지까지의 여정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운구차 창밖으로 차가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봉안당의 엄마를 모시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작은 사진 옆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속으로만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잘 가요. 딸은 잘 살 거예요. 장례식장 직원이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성주님, 장례 비용 정산을 해주셔야 해서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갈게요. 총액은 2,3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오래 앓으셨던 터라 장례 규모도 제법 컸습니다. 부조금 가방에 현금만 3천만 원 가까이 들어 있었으니 장례비를 치르고도 남을 금액이었죠. 동료들이 계좌로 보낸 돈도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상주 전용 휴게실 안쪽 개인 사물함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어젯밤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전해준 부조금 가방을 그 안에 넣어두었거든요. 자물쇠를 3개나 채워뒀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자물쇠 하나, 열쇠 자물쇠 하나, 그리고 맹꽁이 자물쇠까지. 저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사물함 앞에 선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세 개 모두. 누군가 공구로 비틀어 억지로 뜯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물함 문은 반쯤 열린 채 덜렁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더라고요. 조이금 가방이 통째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허둥지둥 장례식장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보안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복도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쯤 일이 있으셨나요? 아침 6시쯤일 거예요. 그때 한번 확인했을 때는 멀쩡했거든요. 보안팀 직원이 영상을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 시간이 6시 20분을 가리키는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멈춰주세요. 보안팀 직원이 재생 속도를 늦추고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 제 손에 뺨을 맞고 도망친 그 사람이었어요. 빈소 뒷문 쪽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휴게실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주위를 두세 번 살피더니 품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하나씩 비틀어 뜯어내는 그 손길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미리 연습이라도 한 사람 같았어요. 이 사람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사물함에서 조이금 가방을 꺼내 어깨에 둘러매고 있었어요. 묵직한 가방의 무게 때문에 한쪽 어깨가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복도 반대편 비상계단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영상 속 시간은 정확히 6시 23분. 제가 엄마 영정을 들고 빈수 앞에 서 있던 그 시간이었어요. 상주님, 이분 혹시 제 남편이에요. 방금 전까지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오더라고요. 이 영상 USB에 복사해 주세요. 원본 그대로요. 경찰에 신고하시려고요? 네, 지금 바로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안팀에서 USB를 건네받은 저는 곧장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상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치마 밑단이 복도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 지연이 장례식장 입구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유진아, 너 운전할 수 있겠어? 내가 같이 갈까? 혼자 갈게. 경찰엔 가는 길에 신고할 거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약속해. 고마워. 언니 차키 좀 빌릴게. 지연은 말없이 차키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난 신고를 접수했어요. 네, 도난 물품이 뭐죠? 현금 3천만 원이 든 돈가방이요. CCTV 영상 원본도 제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요? 제 남편입니다. 저희 아파트로 갔을 거예요. 부부 사이 문제면 저희가 당장 출동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분명 우리 아파트로 갔을 거라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현금 가방을 들고 갈 곳이 거기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도로 위로 차를 몰아붙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빨간 신호에 걸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40분쯤 달렸을까 드디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가 보이더라고요. 익숙한 지정주차 구역으로 내려가 보니 남편의 은색 세단이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범퍼 옆구리에 흙이 잔뜩 튀어 있는 걸 보니 꽤 급하게 달려왔나 봐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로 눌렀습니다. 23층. 평소엔 빨리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는지 숨이 가빠오더라고요.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도어락 덮개를 열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 숫자 6자리였어요. 빨간불이 들어오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더 눌러봤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알림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거칠게 돌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 문 안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분명 안에 있는 거예요. 민수,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문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어요.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어요. 비밀번호 바꿨으니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혼 취소하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조의금이 제법 짭짤해서 당분간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여유 있게 기다려 줄게.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아내 어머니 부조금을 짭짤하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김민수, 당장 문 열어. 여보, 좋게 말할 때 돌아가. 경찰 불러봤자 부부 문제라 안 온다고. 그 뻔뻔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컥치미는 분노를 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 돈 엄마 장례비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내 장모 장례비니까 내가 써도 되지. 내가 사위인데. 당신 사위 자격 없어.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이거든. 정신 좀 차려. 문 열어. 당장 열라고. 한 번만 더 말할게. 이혼 취소하고 어머니한테 사과해. 그럼 내가 너그럽게 문 열어줄게. 너그럽게? 그래, 너그럽게. 네가 지금 처지가 그렇잖아. 저는 이성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지근했습니다. 사모님, 부부 사이 문제라 저희가 문을 따드릴 수는 없어요. 이혼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시고요. 이 집은 제 단독 명의예요. 남편 이름은 등기부 어디에도 안 올라 있어요. 그래도 부부 공동거주지라 부조금을 훔쳐간 거예요. 명백한 절도란 말이에요. 일단 접수는 해드렸으니까 수사 진행을 기다려주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상복 치맛자락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영정 속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했던 사람이에요. 딸 자식 고생시키는 게 미안하다고, 건강하지 못한 몸이 미안하다고. 그런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나 복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유치장에 앉아 있을 모습과 남편이 소파에서 조이금 가방을 끌어안고 있을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져 떠올랐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더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단정한 검은 수트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든 채였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멈춰선 남자는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한유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서도용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황급히 쓸어넘겼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왜 절 찾아오셨죠? 어머님 장례식장에 조문 갔다가 지금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지연 씨가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연이가요? 같이 오려고 하시는 걸 제가 먼저 가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저희 엄마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제가 고시 준비하던 시절에 그 국밥집에서 거의 매일 밥을 먹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운영하던 작은 국밥집,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있던 허름한 가게였어요. 엄마는 고시생이나 공사판 일용직 아저씨들한테는 밥값을 받지 않고 그냥 한 그릇씩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 때문에 가게는 늘 적자였죠. 어머니께서 제가 고시 합격하는 날 꼭 한 그릇 더 얻어먹으러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격하고 찾아갔더니 가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많이 찾아다녔는데 못 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가게를 접고 병원을 오가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었거든요. 한유진 씨, 저는 금융사건과 이혼소송을 주로 맡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요, 수임료는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주머니께 진 빚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님, 그런 일을 지금 와서 저 문 안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법의 자리에 앉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도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시선만큼은 따뜻하더라고요. 제 앞에 내밀어진 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머니께 진 은혜 이번에 다 갚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던 제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더라고요. 복도의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싸워왔다면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서도영 변호사의 손을 맞잡고 일어선 저는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이 문 너머에서 엿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사실만 답해 주세요. 부조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현금만 3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동료들이 계좌로 보낸 것도 있고요. 가방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명록이 있어요. 부조금 기록 장부도요. 제가 일일이 확인하면서 적었거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단순 부부싸움이 아니라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야간 주거 침입이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아파트가 유진 씨 단독명이죠? 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거라서요. 그럼 남편은 법적으로 거주권만 있는 겁니다. 아내의 허락 없이 자물쇠를 뜯고 조의금을 훔쳐 들어간 순간부터 절도의 주거 침입이 더해져요. 저는 서도영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지금 관할 경찰서로 갈 겁니다. 강력계 팀장 직접 만나서 출동 끌어낼게요. 경찰은 조금 전에 전화했는데 안 온다고.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름까진 몰라요. 파출소에서 받은 것 같아요. 파출소랑 강력계는 다릅니다. 제가 확실히 움직이게 만들게요. 서도영은 서류 가방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 번호를 받아 적더니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꼿꼿하더라고요. 저 사람이라면 정말 뭔가 해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서도영이 내려간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남편이 문 너머에서 무슨 소리를 계속 질러댔어요. 이혼 취소하라느니 어머니한테 무릎 꿇으라느니 하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서도영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강력계 형사 2명과 열쇠 수리공이 묵직한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서 내렸습니다. 형사 1명은 체포 영장까지 손에 쥐고 있었어요. 안유진 씨 되시죠?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영상 원본 가지고 계시죠? 네, USB 여기 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문 열고 바로 들어갑니다. 열쇠 수리공이 공구 가방을 열고 도어락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서도영이 저를 한 걸음 물러서게 했습니다. 유진 씨는 형사님들 뒤에 서 계세요. 네.
열쇠 수리공이 전동 드라이버를 꺼내 도어락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문 안쪽에서 남편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채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여보, 뭐해? 뭐 하는 거야? 여보, 잠깐만 대화 좀 하자, 응? 열쇠 수리공이 도어락 본체를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형사가 앞장서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쾅 하며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저는 형사들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그 옆에 제 조이금 가방이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고 5만 원권 다발이 소파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현금 다발 한 뭉치를 쥔 채였어요. 금액을 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형사가 남편 앞에 서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수 씨죠? 야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여기 내 집인데?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죠? 아내 명의이긴 한데, 그럼 주거침입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 든 돈은 뭡니까? 그건 저는 거실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파 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침엔 제 뺨 한 대를 두고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지금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더라고요. 형사가 수갑을 꺼내 남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얘기를 풀자, 응? 한유진, 대답 좀 해. 저는 그제야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내 이름 그렇게 편하게 부르지 마. 뭐라고? 김민수 씨, 그게 앞으로 우리 사이 거리야. 한유진, 정말 이럴 거야? 형사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발버둥을 치며 카펫 위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조이금 가방을 본능적으로 움켜쥐려 했지만 형사의 손에 막혔습니다. 이 가방은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현금 총액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목록 작성할 겁니다. 서도영이 차분히 나서서 거들었습니다. 현금 세는 동안 저희가 입회하겠습니다. 방명록 원본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남편이 거실 문턱을 넘어가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저를 노려보더니 입가에 삐뚤어진 웃음을 띄었어요. 유진아, 유진아,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아? 어머니가 가만 있을 줄 아냐고. 어머니도 유치장에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제주경찰서에서 소식 오면 바로 전해줄게. 한유진,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형사가 남편의 등을 밀어 복도로 내보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남편의 외침 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소파 위에 흩어진 돈을 내려다봤어요. 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준 사람들의 마음이 그 지폐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도영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 되찾으셨어요. 네, 집은 되찾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알아요. 저 아직 끝낼 생각 없어요. 저는 거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내려앉은 햇빛 위로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남편이 경찰서로 연행된 다음날 오전, 저는 서도영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로펌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심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서 서도영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내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법원에 먼저 들러서 가압류부터 걸 거예요. 가압류요? 네. 김민수 명의 모든 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윤정숙 씨 명의 재산까지 전부 동결시킵니다. 그렇게 빨리 가능해요? 절도 현행범에 조의금까지 훔친 상황이니
보존 처분 인용은 시간 문제예요. 저는 서도영이 내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여자였는데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에 우리는 법원 청사로 향했어요. 서도영은 가압류 신청서와 이혼소장을 한꺼번에 접수시켰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도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본격적으로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쓰던 계좌는 물론이고 내 마이너스 통장까지 남편이 몰래 사용한 흔적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유진 씨, 이거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이요? 이 돈 전부 시댁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시어머님 카드값 결제, 시동생 결혼 비용, 시누이 해외여행 경비까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알았는데 제가 잘못 썼나 싶어서. 이건 귀망행위입니다.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부양 의무에 의한 생활비가 아니라 순수한 대여금이 됩니다. 서도영은 빠른 손놀림으로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시트에 날짜별 인출 내역과 송금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보고 있자니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호구 노릇을 하고 살았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 경찰서에는 시어머니 신병 처리가 한창이었어요. 서도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유진 씨 되시죠? 제주 서부경찰서입니다. 피의자 윤정숙 씨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는데요. 합의 안 합니다. 정말입니까?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는 처벌 불원서를 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이제 저분이랑 가족 아니에요. 합의도 선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송치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서도영이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온 전화예요? 제주경찰서요. 시어머니 합의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거절하셨죠? 네, 선처 없다고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정식으로 경찰에 통보 문건 보내겠습니다. 서도영은 즉시 공문서를 작성해 제주경찰서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일체의 합의나 선처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서면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태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첫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조정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와 있더라고요. 수의 차림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국선 변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서도영이 정리해간 증거 자료가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피고 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할 자료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저희 측에서는 특별한 반박 자료가 없습니다. 조의금 절도 현행범 체포, 마이너스 통장 무단 사용, 야간 주거 침입까지 증거가 명백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피고는 발언권 있을 때 말씀하세요. 판사는 서도영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 사유 100% 남편 측, 위자료 1억 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간 2천만 원 전액 반환, 결혼 생활 동안 시댁으로 유출된 자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까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강제 집행이 바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아끼던 중고 세단은 법원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가 살던 빌라 보증금 6천만 원도 전액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 명의로 숨겨놓은 예금 계좌까지 전부 털렸어요. 유진아, 제발 어머니가 욱할 데가 없어. 빌라 보증금은 남겨줘. 우리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저는 조종실 한쪽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손을 비는 모습이 볼썽사나웠어요. 10년.
그래, 10년이야. 우리 그 시간이 있잖아. 그 10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아, 그건 그 돈으로 당신 어머니 카드값 갚고 시동생 결혼시켜주고 시누이 해외여행 보내줬어. 그건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 내 엄마 발인 날 제주도 갔잖아. 그 가족이 내 조의금 훔쳤잖아. 이제 그 가족은 나한테 없어. 저는 서도영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그날 저녁 저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작은 유골함 앞에 섰어요. 흰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겼어.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엄마가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엄마가 해준 국밥 먹고 고시 합격한 변호사가 나 도와줬어. 엄마 덕분이야. 저는 유리문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었지만 그 너머에서 엄마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을 위한 시간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이 들더라고요. 꿈 한 번 꾸지 않고 10시간을 내리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빗줄기가 이불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며칠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피곤에 찌든 눈매는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내 메신저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안부 인사를 건네던 후배들의 메시지가 뚝 끊겨 있었고, 단체 대화방 알림만 이상할 정도로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저는 익명 커뮤니티 앱을 열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블라인드 게시판이었습니다. 실시간 인기글 목록에 자극적인 제목 하나가 맨 위에 걸려 있었어요. 마케팅팀 한모 과장, 변호사와 불륜, 조강지부 내쫓고 재산 빼앗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목을 클릭해 본문을 읽어내려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글에는 내 이니셜이 버젓이 박혀 있었고 내 남편이라는 사람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거짓말이 줄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붙어먹고 멀쩡한 남편을 악의적으로 모함해서 감옥에 보내고 집과 재산까지 빼앗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2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짓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작자가 익명성 뒤에 숨어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이메일로 전달된 사내 메일함을 열어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미 부서 임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게시글은 계속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었고 댓글창은 저를 향한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조차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케팅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책상 앞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스르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후배 한 명이 눈치를 보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안쪽으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제자리에 앉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유진 과장님, 지금 바로 인사팀 회의실로 올라와 주세요.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어요.
사내 메일함에는 이미 인사팀 공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임직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사내 기강 문란 혐의에 대한 긴급 소명 요청.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즉시 직위 해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5층 인사팀 회의실 문을 두드리자 인사팀장이 차가운 얼굴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의원 2명도 동석해 있었어요. 게시글 보셨죠? 봤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 사실입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거짓말이라는 건 제가 살아온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한 과장님, 지금 회사 내부가 이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리자급 임원들 사이에서도 한 과장님 도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쓴 글이에요. 앙심을 품고 저를 매장시키려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지금 당장은 없었거든요. IP 추적이니 디지털 포렌식이니 하는 건 경찰도 쉽게 해주지 않는 일이었고요. 증거가 없으시다면 저희로서는 일단 도덕성 논란이 번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소명 자료 못 내시면 직위 해제 후 징계위 회부로 가겠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생각하셔야죠. 한 과장님, 이번 달 안에 승진 심사 있으신 거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승진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승진. 10년을 갈고 닦아온 제 경력이 한 사람이 비열한 거짓말 한 줄로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까지 시간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증거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져오겠습니다. 못 가져오시면 바로 직위 해제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곧장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손을 떨며 서도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어요. 유진 씨,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전 남편이. 저는 울먹이며 자초지정을 쏟아냈습니다. 블라인드 게시글, 인사팀 호출, 직위해제 협박까지. 말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도영은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 씨, 이거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요? 제가 지금 잘릴 판인데.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만 이겼지만 이번엔 공개적으로 그 사람 사회생활 자체를 끊어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블라인드 측에 정식 공문 보내면 IP 추적 가능합니다. 법원 영장만 있으면 하루 안에 발신자 확인돼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증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도영은 한 박자 쉰 다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사팀장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일 오전 전 임직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거기서 직접 결백을 증명하고 루머 유포자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타운홀 미팅 같은 거 말씀이세요? 정확합니다. 공개석상에서 판을 뒤집읍시다. 그런데 내일까지 IP 추적이 정말 가능해요? 지금 바로 법원 달려가서 긴급 영장 받아올게요. 블라인드 한국 법인 담당자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한테 말할게요. 유진 씨, 내일 강당에서 보죠. 제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한 명 대동해서 들어갈 겁니다. 준비는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살아남읍시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을 나온 저는 곧장 인사팀장 자리로 향했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팀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제안 말씀이시죠? 내일 오전 8시 전 임직원 모이는 타운홀 미팅 자리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직접 결백을 증명하고 누가 이 루머를 만들어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증거와 함께요. 한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공개 속상해서 팀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오늘 안에 소명 못하면 직위 해제잖아요. 저는 소명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침 전 직원 앞에서 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에 흔들림이 없다는 걸 읽어낸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강당에서 타운홀 미팅 소집하죠. 대신 소명 못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입니다.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전가 회사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000명 가까운 임직원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맨 앞줄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앉아 있었고 그 뒷자리엔 인사팀장과 윤리위원들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서 대기하며 강당 뒤편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전 남편 김민수가 앉아 있더라고요. 보석으로 풀려나 아직 회사 인사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탓에 복직 판정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입가에 삐뚤어진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제가 망신당할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한유진 과장님의 특별 소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단상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어떤 눈빛은 호기심, 어떤 눈빛은 경멸, 어떤 눈빛은 동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한유진 과장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어제 블라인드 게시판에 저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모함해 재산을 빼앗았다는 내용이었죠.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뒷줄의 전 남편이 팔짱을 고쳐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글이 왜 거짓인지 그리고 누가 썼는지 증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떠오르는 순간 강당 전체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 어머니 발임 당일 새벽,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빈소 뒷문으로 들어와 휴게실 사물함의 자물쇠를 공구로 뜯어내고 조이금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도망치는 모습이 고해상도로 재생되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부장급 여직원 한 명은 입을 가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 전남편 김민수 씨입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뒷줄의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영상 조작된 거라고.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원본 영상은 장례식장 관리업체에서 직접 복사해온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면 원본 CD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주도 한 식당 카운터에서 촬영된 방범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카드를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는 장면, 면세점에서 카드가 막히자 당황해 카드 3장을 차례로 긁어보는 시동생 부부의 모습까지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어머니 장례식이 치러지던 그 시간, 제 시어머니는 제주도에서 제 카드로 400만 원짜리 풀빌라를 잡고 계셨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화면을 바라보는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제가 전 남편을 모함했다고요? 제가 재산을 빼앗았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뒷줄을 쳐다봤습니다. 모함은 제가 받은 쪽이고 조의금을 훔친 사람은 저쪽입니다. 그 순간 강당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의 서도영 변호사가 한 남자를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어요. 회색 재킷에 명찰을 단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해진 강당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유진 씨, 제가 마이크 잠깐 넘겨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서도영이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이번엔 서도영에게 쏟아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서도영입니다. 저는 한유진 씨의 법률 대리인이지 루머에 적힌 불륜 상대가 아닙니다. 강당 한쪽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블라인드 본사로부터 정식 영장 협조를 받아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화면에 있습니다. 서도영이 옆에서 포렌식 수사관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로그 기록을 띄웠습니다. IP 주소, 접속 시간, 사용기기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의 접속 위치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입니다. 작성 기기는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이고요. 서도영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의 고유 식별번호는 현재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민수 씨가 사용 중인 스마트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당이 폭발하듯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뒷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다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 폰 잠깐 빌려줬을 뿐이야. 내가 쓴 걸 아니야. 작성 시간, 접속 시점, 기기 정보 모두 일치합니다. 심지어 작성 당시 김민수 씨가 등록한 수유동 본가 와이파이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안 썼다고. 저는 다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남편 김민수 씨는 이미 조의금 절도와 야간 주거 침입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석 기간 중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유포했습니다. 청중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이 자리에서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강당 앞줄에 앉아있던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 임원들과 짧게 눈빛을 주고받더니 인사팀장을 호출했어요. 인사팀장이 급히 무대 옆으로 달려와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임시징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바로 소집됩니다. 임원진과 인사팀은 즉시 무대 회의실로 이동 바랍니다. 15분 후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긴급 징계위원회 결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중대 범죄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김민수 대리에 대해 사규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부당징계야. 그 순간 강당 앞문과 뒷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정복 차림의 경찰관 4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앞장선 형사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쥐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보석 조건 위반 및 추가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리 가, 안 가? 한유진, 너 이거 다 조작이야. 한유진. 형사들이 양쪽에서 민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마이크에 잡혀 강당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민수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강당의 뒷문이 닫히는 순간 한동안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맨 앞줄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원진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기립했습니다. 인사팀장도 윤리위원들도 일어서 있었어요.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 박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를 향해 날아오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지금은 우레와 같은 환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도영 변호사가 단상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에 지난 10년의 무게가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내 루머 사건이 통쾌하게 일단락된 한 달 뒤, 저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선 전 남편 김민수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조의금 절도, 야간 주거 침입, 그리고 보석 기간 중 저지른 악의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까지 전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보석은 취소한다. 법정에서 즉시 구속한다. 법정 경위들이 민수의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민수가 고개를 뒤로 돌려 방청석의 저를 한참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10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민수는 그대로 법정 문 뒤로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정을 나오는 길에 서도영 변호사가 제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으로 나왔네요. 3년이면 충분하죠. 이제 시어머님 쪽 형이 확정되는 것까지 마무리되면 정말 끝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 판결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미 가압류 들어간 전 재산 강제 집행으로 모두 환수됐어요. 빌라 보증금도요? 네, 그분 지금 당장 거처가 없으실 거예요. 시어머니 윤정숙은 풀려난 뒤 처음엔 시동생 집에 얹혀 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부부도 가압류로 통장이 털린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어머니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갈 곳이 없어졌어요. 듣기로는 요즘 서울역 부근에서 폐지를 주우며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며느리 탓을 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지만 누구 하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일지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마음도 통쾌하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1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제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강당에서의 그 일이 있은 뒤로 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던 후배들은 오히려 저를 존경의 눈으로 대했고, 저와 거리를 두던 동기들은 먼저 다가와 점심을 권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말 인사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 과장, 오늘 인사명단 떴어. 본인이 한번 확인해봐. 네. 저는 사내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 승진자 명단을 열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상무이사 승진, 한유진. 세 글자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회사 창사 이래 최연소 여성 임원이었어요. 축하해, 한상무.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다른 후보들이랑 막판까지 고민 많았어. 근데 대강당 사건 보면서 결정했지. 저런 위기에서 저렇게 냉정하게 판 뒤집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리더야.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본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참의 눈물이었습니다. 승진 발령이 난 주 주말, 저는 배정받은 임원실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심 풍경을 내려다봤어요. 황혼이 깃든 하늘 아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는 새로 만든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유진 상무이사. 손끝으로 명함이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굴욕을 삼켰는지, 이제 그 모든 것이 보상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임원 승진을 자축하는 작은 저녁 자리였어요. 프라이빗 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도영 변호사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늬 없는 네이비 재킷 차림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유진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상무라고 부르시니까 어색해요. 어울리는 호칭인걸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웨이터가 샴페인 잔에 맑은 거품을 채워주었습니다. 건배하시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잔이 맞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모금을 넘기자 달콤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국밥집에서 진 빚, 이제 다 갚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살아난 건 유진 씨 본인님이에요. 저는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었고요. 변호사님 없었으면 저 지금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날 복도에서 울던 유진 씨랑 오늘 마주 앉은 유진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 진짜 많이 변했죠? 그날도 유진 씨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자기가 강한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심 너머로 제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의 발인 남편의 뺨을 때리던 순간, 복도에서 오열하던 시간, 도어락 너머에서 들려오던 조롱, 법정에서 수갑이 채워지던 민수의 얼굴, 그리고 대강당에서 받은 우레와 같은 박수.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 국밥집 구체적으로 어디였어요? 신림동 골목 끝에 있었던 그 작은 가게. 간판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영숙이네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엄마가 간판 딸 돈 아까워서 안 다셨대요. 제가 처음 간 날 지갑 열어서 3,000원 꺼냈는데 아주머니가 받지 않으셨어요. 고시생은 공짜라고 하시면서요. 엄마 답네요. 합격하면 꼭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한 그릇 제대로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켰죠. 대신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엄마한테는 그게 더 큰 보답일 거예요. 서도영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서도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진 씨, 이제 제 법률 대리 업무는 완전히 종료됐어요. 네, 그렇죠. 앞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아니라 동지로 응원하겠습니다. 동지요? 네, 같이 이겨낸 사이잖아요. 좋네요, 동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 복도에서 맞잡았던 그 손이었어요. 그때는 차갑고 떨렸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뺨을 스쳐 지나갔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경계, 그 싸늘한 바람마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잡는 대신 한참을 걷고 싶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딸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나 못 건드려요. 엄마가 주신 그릇, 엄마가 키워주신 이 인생, 더 이상 누구한테도 함부로 내주지 않을 거예요. 신호등 앞에 멈춰섰을 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엔 임원실 명함을 넣은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엔 샴페인 한 병을 든 여자. 어깨가 단단하고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상실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 길고 긴 복수극이 오롯이 저 홀로 가장 높은 정상에 선 이 순간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저는 앞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담고 살아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을 유진이 대신 풀어주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기댈 곳 없이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유진의 손을 잡아준 서도영 변호사의 이야기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세상에 베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10년이 지나 딸에게 돌아왔다는 그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피어난 작은 인정이 결국 딸의 인생을 구해낸 셈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속에 오래 눌러둔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 짐 조금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 유진이 우리에게 전해준 따뜻하고도 단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